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을 사실은 전문가들도 잘 몰랐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최근에 만났던 국방 전문가들은 이걸 길게 보는 분들은 연말까지도 보더라고요. 전황이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철강 이런 것들을 훔쳐서 다른 나라에 내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수급에 취약한 나라들은 저렴한 가격을 또 외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절도를 해서 뭔가를 팔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국제관계에선 어떻게 될까요? 훔친 자원인 걸 알지만 식량난 원자재의 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샀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또 국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우 특임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아우, 교수님이 오늘 굉장히 아찔한 반바지를 입고 오셔서 아니, 라디오에서 제가 그 위만 좀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게스트들이 다들 그냥 헐겁게 입고 오셨는데 그래요. 네. 더워진 날씨만큼 국제 경제 물가 상황도 뜨거운데 우리 러시아로 가볼게요. 예. 러시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철강 같은 것들 약탈하고 있다. 항구에 쌓아둔 이 철강을 훔쳐서 이제는 농기계까지 훔쳐서 부품 떼다 판다. 아, 러시아 왜 이럽니까 진짜. 예. 일단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야기한 국가는 일단 무조건 어떤 이유든 간에 잘못한 거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을 일단 시작하면 이 전쟁이라는 건 위너 테이크스 올의 게임이거든요. 승자는 다 가져가고 패자는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에서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조달해서 군비에 다 투여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윤리,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 속에서 요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지극히 전쟁에서 당연한 수순입니다. 모든 전쟁에서는요, 고대 때부터 네.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너 이거 전쟁을 끝까지 잘만 수행하면 거기서 약탈한 건 다 네 거야.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국가도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자원 강국과 경쟁을 했을 때는요. 네.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길 가면 어떤 곡물이 있거나 철광석이 있거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사 물품 필요한 것들을 납품할 필요 없이 거기 걸 그냥 갖다 써서 계속 진군하자. 병참이 필요 없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가 아주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요, 교수님, 우리가 현대전, 사실은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전쟁이 이렇게 정말 육탄전이 벌어지는 걸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원칙 같은 것들을 세웠잖아요. 왜 그 포로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랄지 학교나 병원을 공격하지 않는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전쟁은 그런 것조차 완전히 무시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쟁을 옆에서 목격하는 방식이 그동안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단 페이퍼를 바탕으로 전쟁을 인식을 하고 전쟁의 화면은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영상들만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걸프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인공위성 같은 걸로 생중계해서 미사일이 어떤 군사 지역을 폭격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뉴스로 생방송으로 본 게 걸프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휴대폰, 이 휴대폰 카메라나 동영상을 통해서 바로 전쟁의 현장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옆에서 찍어서 보여주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러시아가 이런 병원이나 학교나 민간인들까지도 이렇게 큰 참상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절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러면 현대전에서 이런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알려지지 있다.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전쟁이라는 건 승자가 꼭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취약한 데를 무조건 깨야 되고 상대방이 숨어 있는 데를 공략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병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룰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디 숨어야겠어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민간 시설에 숨어 있다가 슬쩍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비정하네요. 정말 네. 비정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성인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한번 그 스크린이 되는 그런 현지의 소식 같은 것들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세상이라 그래서 더 잘 알게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왕에 벌어진 전쟁을 어찌할 수 없다고 쳐도 러시아가 훔친 물자인 걸 명백히 알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이걸 사준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하고 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친러 성향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게 일단 훔친 물건이다라는 걸 섀도우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을 훔쳤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로 보도되고 있는 게 철강, 그다음에 곡물, 그다음에 기계 부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리면 곡물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어서 쌀이, 이 밀이, 이 옥수수가 이게 우리 2,000쌀인지 강화쌀인지 우리 육안을 구분합니까? 그러다 보니 네. 그쪽 곡물을 러시아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패키징해서 얼마든지 개도국에 아니면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물물 거래로 그 곡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포대가리로 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지금은 금융이 막혀 있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물물거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만들거나 하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물건들을 우리가 너희 나라로부터 조달받고 싶다. 그런데 달러 없고 지금 니네 루블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니 그렇다면 우리는 니네도 곡물은 필요하니 곡물로 주겠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철강을 녹여서 무엇인가에 활용해서 거기에서 메이드 인 러시아든 다른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천연가스와 원유는 이게 불가능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라는 건 가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저 창원이나 이런 석유학 단지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뛰면 네. 저기 북해 브렌트유라든가 아니면 저 텍사스유를 가져다가 좀 덜 비싼 거 갖다가 쓰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원유라고 부르지만 석유라고 부르지만 그게 어느 나라 석유인지가 그 질이 달라요. 정제 시설이 달라져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두바이유에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을 거기에 맞게끔 다 설정을 해놨는데 네. 갑자기 다른 동네 거 좀 싸다고 그걸 갖다 낄 수가 없는 거고 껴서 그 정제 과정을 다시 세팅하는데도 한두 달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네. 배송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런 원유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그냥 전쟁 현장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는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충분히 제3세계 국가에 재판매하고 그걸 물물거래로 필요한 걸 조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약탈한 게 뻔한 자원이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우문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갑자기 생산량이 막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전쟁 중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사가는 나라, 사가는 거래처에서도 대략 짐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싸게 이렇게 대량의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사도 뒤탈 없습니까? 원래는 뒤탈이 있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전범 과정에서 전범을 일으킨 주체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들을 샀었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응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응징하는 대상은 누구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고, 응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독일이 완벽하게 패망을 하게 될 경우는 충분히 전쟁 배상금이라든가 그동안 무리를 일으켰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패전으로 끝났다라는 게 그럼 그 패전이라는 모습이 예전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같은 모습은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러시아가 돌아가는 거 수준이죠. 네. 우린 알았어. 그냥 우크라이나 놔두고 다시 돌아갈게. 이런 건데 그것도 사실상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내용에서도 그냥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이 전쟁 피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다 청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고 우리는 EU 이런 거는 가입하지만 나토도 가입 안 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세 평화 조약을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지금 이 물품들을 그리고 산 사람들에게 무슨 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현실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명징하게 지켜보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항구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곳곳에 있는 이 수백만 톤의 곡물이 수출될 수 있게 길을 터달라. 그래서 영국에서는 함정을 급파하느니 마느니 또 한 번 소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식량 위기나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미리 너무 갈급한 나라가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뭔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현재는 오히려 러시아가 악용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동 국가라든가 북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과 곡물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또 러시아가 만들어야 될 여러 군사 물자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의 기초 원자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곡물 수급이 어려워져서 진짜 기아에 허덕이게 될 상황 직전까지 가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러시아 입장에서 선심성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서구 세력의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우크라이나는 차라리 이런 거면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자. 지금 우리도 보내줄 수도 있고 보내줄 물량이 충분히 지금은 있는데 항구가 막힌 거니 러시아가 생색내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지만 네. 뭐 러시아가 그냥 선심 쓰면 그게 안 되니까 당연한 주장이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전쟁 아무리 갑작스러운 전쟁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대비 안 하고 그런 중요한 자신들의 국부에 해당되는 자산을 둔 것이냐? 원래는요,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면 국부와 관련된 거는 먼저 가지고 뜹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한국전쟁 당시에 네. 북에서 내려오자마자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안에 있었던 우리 금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부죠. 네. 그거부터 부산으로 이송했었어요. 그리고 부산 근처까지 오니까 그 금괴마저도 이러다가 뺏기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부산에 있던 한국은행 금괴를 샌프란시스코로 보냈어요. 야. 그러니까 국가가 자신의 국부를 지키기 위한 노선은 지금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전쟁이 나면 FM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 이게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하는데 문제는 곡물은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차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금은 충분히 들고 갔었을 때 그 부가가치가 크지만 곡물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광석이나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알지만 두고 온 거죠. 네. 그래요. 이걸 뭐 전쟁이 갑자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거냐 이걸 가지고도
진위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도. 그래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수출 과정 보면 왜 항구에 우리가 그 지하수 흘러가는 길 같은 그런 그 철제로 된 거름망 아예 그 트럭에서 쏟아서 네. 그렇게 해서 옮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근데 자, 우리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질서, 힘의 균형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약탈된 물자가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게 어딘가에 풀린다라고 하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극심한 인플레에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되는 이 소화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 그다음에 곡물 가격. 이게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둘 다 가격이 막 불안정하게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현장에서 다양한 수급의 어려움이 야기됐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금융적으로 먼저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곡물 가격이 얼마 뛰었습니다도 실제 도매상가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이 뛴 것은 실제 필드에서 일어난 수급과 관계없이 금융적으로 선반영된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약간 인플레이션 기운에 대한 얘기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럼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건 언제냐? 이게 실제 시장에 풀렸던 게 어느 정도 소진되고 다시 벌충받아야 될 시점이다 보니 물론 품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현장에서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쟁 생긴 지 한 3, 4개월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 4개월 뒤부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뭐 곡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때까지 뭐 이 전쟁이 어떤 정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그 과정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이 곡물을 푼다라고 하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비정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요.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로를 탓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제 식량난, 식량 위기가 누구 때문에 촉발됐느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이건 자명하게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그렇다. 우리가 충분히 생산해서 잘 돌아가던 시장을 러시아가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러시아는 아니다. 어디 농사를 우크라이나만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글로벌 식량 위기는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해서 시스템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이건 서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곡물 수출을 지금 오히려 원활하게 도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각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이쯤에서 끝났을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아요. 지금 유럽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난민 문제였는데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500만 명이 유럽 각 지역으로 쏟아졌어요. 단기간에는 부양도 하고 도와드릴 수 있지만 1년이 지난다. 이거 다 사회적 비용이고 사회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각 국가들은 지금 본인들이 이러한 부담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한다라는 목소리가 아닌 큰 대의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 생기니 전쟁을 빨리 끝내라. 우크라이나 너희가 러시아와 잘 합의해서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영토의 일부를 줄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럽 사회 각직의 각층에서 이런 인권적인 걸 명분 삼아서 전쟁의 종식을 압박할 요인이 본인들의 숙제인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오히려 유럽의 가장 큰 고민마저도 해결하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유럽의 고민은 저성장 기조가 더욱더 고착화됐고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한 대안도 막막했던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근처 국가의 전쟁은 옆에 있는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전쟁 복구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피해 규모가 500조를 넘어서 800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 복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
이것은 많은 옆에 유럽 국가들의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의 기회 요인도 돼요. 사실 우리 한국 전쟁 때 가장 큰 돈 번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굳이 경제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도 다 하는 상식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각 그 서구 열강 국가들은 전쟁이 지금쯤 끝나면 난민 문제도 돌아가니 해결되고 오히려 경제도 기회도 있으니 본인들도 이쯤에서 끝내길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양보하게 요구할 만한 또 명분이 있고 그게 바로 이런 세계적인 기아 이런 문제 이런 것들로 명분을 삼을 수도 충분히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러니 진짜 전 세계 누가 지금 기아에 허덕이든 아사를 하던 간에 곡물 반출을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는 이유도 있죠. 그래요. 이게 참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게 비정하고 냉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지금쯤 끝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이라 사방에서 오고 있는 이 압력, 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이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끝내야 된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길어질까요? 앞으로 이 하반기 안에 언제쯤 종료가 될까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든 러시아의 어떤 패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귀결되는 모양새로 끝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의 모든 걸 건 사람은 사실 푸틴이에요. 나머지 누구도 모든 걸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전쟁에 참여했었을 때 전쟁에서 졌으면 그냥 자기는 정권 뺏기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독재국가에서 전쟁을 수행했다가 전쟁에 지면 아무리 못해도 감옥을 가고 일신상의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지금 다 걸었죠. 푸틴은. 그렇죠. 네. 푸틴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모양새가 빠진다든가 자기가 조금 뭔가 이 전쟁에서 얻은 거 없이 물러났다라는 모양새를 주면 모든 걸 잃거든요. 절대 그렇게 끝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나 서구 열강에서 여러 가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단합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안 나오면 저는 1년 올해 연말이 아니라 전 내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방 전문가들보다 교수님 전망이 더 비관적이에요. 저는 뭐 그냥 돈만 보다 보니까 더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드렸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 놀고 있는 포크레인과 그 유럽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맞아요. 파랑꿈님 전쟁 비즈니스군요 하셨는데 그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러시아가 배짱을 부리는 이유까지 오늘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